이렇게 좋은 자리 또 오셔서 모시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유개혁원 이사하고 이 미래노동개혁 포럼이죠. 예, 아주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을 저쪽 여의도 오피스 있을 때는 열린홀로 저희가 이름을 운영을 했는데 여기 이사하면서 이름을 푸른홀로 바꿨습니다. 이 푸른색이 저희는 자유를 상징하는 색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자유에 관한 관점에서 한번 많은 분들이 좀 더 여유롭고 넓은 공간에서 마음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이 푸른홀로 이름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보시면 이제 블루로 색상을 정하고 거기에 자유개혁원의 정신을 담는 그림을 새로 만들어서 작가에게 의뢰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 작품은 자유를 상징하는 건데요. 이 자유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하고 자유로운 왕래, 그것은 이제 거래를 통해서도 되지만 뭐 정보나 이러한 자기의 활동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 길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막히지 않고 성으로 둘러싸이지 않고 막힘없이 거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개인의 활동을 보장하는 그러한 자유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 자유로운 거래,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저 멀리 끝까지 가다 보면 그 골드 컬러가 끝에 있는데 그게 바로 번영을 상징하는 컬러입니다. 그래서 블루라고 하는 자유의 길에서 끝에 번영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 작품으로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유개혁원이 지향하는 세계는 열린 세계고 또 그 열린 세계는 자유롭게 개인의 권리와 또 자유가 보장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각자 책임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서 활동할 때 우리 사회가 좋은 성과도 내고 풍요로움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푸른홀로 이름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오늘 이승길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늘 미래노동개혁 포럼 잘 이끌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노동 분야에서 아주 세밀하게 또 이 주제에 관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뤄주고 계셔서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참고를 하고 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오늘도 큰 기대를 갖고 토론 주제 발표와 토론을 경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31차 미래노동개혁 포럼을 하게 됐는데 오늘 주제는 새 정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쟁점과 과제라고 했습니다. 미래노동개혁 포럼이 요 30회까지는 국회 앞에서 저희들이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자유기업원 후원하는 저기가 좀 장소가 바뀌어서 오늘서부터는 이쪽 푸른홀이라는 주제에서 이렇게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 정부 노동시장이라는 부분에서 새 정부 부분이 지난 연말에서 금년에 정권이 좀 교체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노동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바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이제 노란봉투법 관련해서도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국정과제에 관련해서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뭐가 좀 큰 화두가 될까라는 부분들은 그 전서부터 문제이긴 했었지만은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문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항상 노동 분야에서 큰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그 전서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이렇게 연구해 오신 오늘 발제해 주실 박일철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총의 김규호 박사님하고, 그 다음에 자유개혁원의 고행영 실장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고 관련해서 김상배 박사님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면은 좀 더 현재에 있어서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 해결 방안을 뭐를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것들이 좀 드러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하의 진행 방법들은 전에 우리가 진행했던 방법과 똑같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우리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승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새 정부 국정과제가 얼마 전에 발표됐고, 우리 아무튼 노동시장과 관련해서는 이 이중노동시장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라는 거는 다 뭐 주지하고 계시는 문제고, 다만 이제 해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토론문도 좀 이렇게 봤지만은 역시나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법의 이제 전반적인 순서가 이제 당연히 다르고, 그다음에 그 방법적인 것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이중노동시장 관련해서 뭐 어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새 정부 그 국정 과제를 간단히 좀 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보여드리고, 저는 이 토론회가 이제 이중 구조의 쟁점과 과제인데 저는 현안과 과제라고 이렇게 또 해놔서 이제 좀 미스를 했는데, 아무튼 여기에는 뭐 다 쟁점도 포함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정과제 잠깐 보고, 그다음 우리나라의 이중구조 현황을 다들 잘 아시지만은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그 해소 방향과 과제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한 25분, 30분 하면 되나요? 얘기를 1시간 하실 수도 있는데. 예, 30분이면은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페이지, 자료집의 페이지는 이제 2페이지예요. 서론부터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서론은 우리나라 이중구조 문제가 아무튼 고질적인 문제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이제 뭐 노동시장 내 문제도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게 이제 파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아무튼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안에서 6개 고용노동 이슈 중에서 이제 그나마 이중노동시장 해소와 관련된 과제를 이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이제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다 다루긴 했지만은 좀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약간 좀 미흡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중노동 시장은 사실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좀 로드맵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뒷부분에 좀 방향성을 나름대로 좀 추상적이나마 이제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 2페이지 밑에 이제 우리 시트로는 이제 4페이지인데, 그거는 뭐 123대 국정 과제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넘어가서 시트로 5번 시트에 보시면은 그 6개 국정 과제에서 26개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요 26개 세부 항목도 상당히 이제 굵직굵직한 이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그 93번 과제가 이중노동시장과 이제 그나마 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중노동시장이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서도 이중노동시장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거만을 특정하기는 또 어려운 게 있고요. 전반적인 그런 과제 중에서 우리가 좀 이제 뭐랄까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이제 그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93번 과제에서 이제 그나마 좀 관련 있는 거 보면은 그 적힌 대로 뭐 일터 기본법이라든지,
근기법 그 미적용자에 대한 이제 단계적 확대. 일단 현 정부는 근기법 전면 적용보다는 단계적인 그 확대를 현재로서는 추진할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파견 근로계약에서의 이제 수수료 상한 설정, 공무직위원회법, 동일가치 동일노동 원칙을 명문화한다거나, 그다음에 최저보수제, 그다음에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그다음에 택배, 뭐 화물, 건설 이쪽에 권익보호라든지 적정임금, 안전운임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직접적인 이제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과제 외에도 사실 이제 복지 쪽이나 여가부 쪽에 상병수당이라든지 청년 저소득 국민연금, 그다음 돌봄수당, 그다음에 그 여가부 쪽에서의 그 고용평등임금 공시제, 뭐 세일센터 이런 것들이 관련이 되어 있고요. 사실 뭐 이중노동시장과 관련된 거는 이제 보편적인 어떤 과제에서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지수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나마 이제 다음 페이지에 이제 7번 시트에 아까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 이제 이 국정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좀 평가라고나 할까 한다면은 그동안의 고용과 노동 관련된 우리가 이슈들을 상당 부분 어쨌든 포함은 시켰습니다. 하지만은 말씀대로 근기법 5인 미만 사업장이라든지 비정규직을 부분적으로는 지금 좀 지원을 하는데 좀 근본적인 어떤 사용의 문제,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부분은 좀 여전히 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 안전망 확보도 이전에 했던 내용하고 아주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상병수당이라든지 돌봄 부분은 조금 이제 시행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 이 고용 노동과 관련된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이제 이중노동시장 완화와 관련된 국정 과제는 근본적인 쪽에서는 여전히 좀 아쉬운 게 있고요. 다만 현재까지 아직 이게 정책이 완전히 이제 구체화되려면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계획들로 이게 이제 채워질 수 있을지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그 아는 뭐 박사님, 교수님들이 또 구체적인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8번 시트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나라 이중구조 현황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8페이지는 그냥 일반 개념이니까 넘어가도 되실 것 같고요. 5페이지, 그러니까 시트 9번서부터 우리나라 연구계에서 이 노동시장, 이중노동시장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사실 그동안에 이제 연구도 하고 분석도 했는데 크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중노동시장의 원인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기업 규모, 그 다음에 하나는 고용 형태,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그 노동 이동의 단절성. 그래서 뭐 다른 요인도 있지만은 이제 요 세 가지 요인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는 그런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우리나라의 그 지금 현재 상황을 이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그 10번 시트에 보면은 이게 통계치가 아주 최근 자료는 많지 않아서 어떤 최대한 최근 걸 찾아서 이제 정리를 그나마 이제 한 건데, 그 정의한 교수께서는 기업 규모를 가장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실제 주요 국가랑 비교를 하면은
시트 10번에 이제 그 표를 보시면은 한국이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기업 규모에 의해서 가장 그 차이가 격차가 난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용 형태나 성보다도 이 기업 규모가 상당히 더 크게 작동을 그 차이를 이제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그것에 대한 뭐 간단한 이제 증거로 11번 시트에 보시면은 이제 근속 연수를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뭐 근속 연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데 그 짧은 중에서도 그 영세 규모나 소규모 기업하고 대규모 기업 간의 차이가 뭐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한 차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게 그 어떤 이중 노동 시장의 하나의 이제 뭐 증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정의한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 형태와 관련된 그 차이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건 인정하고 있는 건데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형태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규모 추이를 이제 간략히 지금 줄어들고는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41% 정도 보이고 있고요.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임금 차이를 보시면은 이거는 최근에 비정규직이 좀 감소는 했지만은 여전히 임금의 수준은 정규직에 비해서 53.8%. 지금 이제 50에서 55% 사이를 왔다 갔다 계속 그렇게 하는 추세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번 시트는 그냥 그 임금의 그 액입니다. 근데 어떤 지금 절대액수는 잘 안 보이는데 뭐 이건 이전 페이지와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 원인이 그 15번 시트인데요.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요즘에는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이 노동 이동이 자유롭게 가능한지. 근데 우리나라의 이 지표는 이것도 최근 지표가 별로 없어서 이제 전병희 교수께서 이제 이건 주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중소규모에서 대규모로 이행하는 그 비율이 2017년이지만 2.2%. 제가 볼 때는 현재도 여기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은 2007년, 8년에는 그래도 한 30% 됐었는데 15년, 16년에는 거의 절반인 17%. 그 다음에 임시직에서 상용직으로의 이동은 14%, 2004, 5년에 14%에서 2015, 16년에 6.9%. 거의 이제 절반 수준으로 다 하락을 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한번 그 비정규직이나 중소규모 사업체로 취업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기가 상당히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뭐 최근에 사회상을 봐도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걸로 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원인을 이중 노동 시장의 원인으로 그렇게 최근에 이제 보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16페이지서부터 이제 그 OECD 통계를 좀 이제 몇 가지만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좀 옛날 자료이긴 합니다. 최근 자료가 또 시간의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하고 별 차이가 또 없는 측면도 있고 해서 2017년도 기준이면은 제가 한 2000년도쯤에 OECD 그러니까 2020년도쯤에 OECD에서 이제 이거는 확인을 한 건데 아무튼 지금 P90, P10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고요. 지금 5.8 수준이어서
지금 뭐 터키라든지 중남미 국가 외에는 가장 높은 그런 수준으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80, S20, 17번 시트에서도 우리나라의 수준이 지금 보면은 밑에서 여섯 번째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7.0 정도로 상당히 격차가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팔마 비율이라고 18번 시트에 보면은 이제 최근에 팔마 비율이라는 이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상위 10%와 그 다음에 하위의 40%를 이제 비율을 내는 겁니다. 근데 이 수준도 우리나라가 1.44로 상당히 하위권이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19페이지에 보시면은 임시직 비율인데, 임시직 비율은 이때 당시 2019년 당시에 지금 24% 수준인데 사실 최근에는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녀 임금 비교도 보면은 여전히 이거는 뭐 우리가 압도적으로 계속 1위를 달리고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 32.5 정도 그렇게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21번 시트 보시면은 이제 최근 그 자료로 요거를 OECD 평균하고 좀 비교를 했더니 지금 첫 번째 P90, P10, 그 다음에 S80, S20은 이제 조금 아까 수치보다 이제 조금 이제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팔마 비율은 여전히 똑같은 수준이고요. 임시직 비율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26%로요. 그 다음에 남녀 임금 격차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은 여전히 OECD에서 최고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도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중 노동시장의 이 정도는 여전히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를 뭐 국내 상황뿐만이 아니라 국제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제가 간단히 몇 개 자료로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뭐 최고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4장 어떤 해소 방향과 과제인데요. 이제 22번 시트입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노동시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노사관계 쪽에서 어떤 그런 정책들이 필요한지를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요 그림을 이제 그나마 현재 그 국정과제와 친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제 사실 노사관계 정상화와 노동시장 정상화는 서로 상호작용의 관계라고 보여지고, 노동시장 정상화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중노동시장 해소가 제일 핵심적인 과제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쪽에서 이제 좋은 일자리를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대책들, 그것들이 이제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밑에 있는 일자리 다원화라든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역 일자리 이제 요런다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뭐 정치적인 차원, 전략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노사관계를 보시면은 최근 노란봉투법이 통과는 됐지만은 여전히 노동자 사용자 개념의 확대가 제대로 이제 실행이 돼야 되고, 그것의 후속 조치로서 이제 다양한 어떤 교섭의 문제라든지 교섭 단위의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를 통해서 단체 교섭권, 그다음에 초기업 교섭, 이게 이제 활성화돼야 되고, 그거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 역시도 앞으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구도를 잡았고요. 여기에 이제 사회 안전망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할 일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은 앞에 이 그림에 대한 이제 간단한 그런 설명을 드린 건데요. 그 23번 시트에서는 그래서 이제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포괄적 권리 보장, 그 원하청 사용자성을 인정을 통해 이제 교섭권이라든지 초기업 교섭의 발전. 사실 초기업 교섭으로 갔을 때 무조건 노동조합 쪽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사실 사용자 쪽에서도 그런 노동시장의 균등화라든지 또 교섭의 어떤 통일적인 교섭을 통한다면은 틀림없이 이제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서로 좀 논의를 했으면은 이제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노동조합뿐만이 아니라 사용자 단체에서도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섭을 통해서 이중구조 완화에 이제 좀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대화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닥친 어떤 환경이라는 것이 지금 뭐 단순한 그런 환경 변화가 아니잖아요. 상당히 복합적이고 상당히 엄청난 그 큰 환경 변화들인데 그것을 어느 한 주체가 감당하기에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주체들이 모두 모여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앞으로 사실은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이제 좀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노사관계 이 정상화를 통해서 그 24번 시트에 보시면은 이제 격차를 나름대로 좀 해소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가 워낙 이제 크지만은 대기업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 대기업의 뭐 임금 수준이라든지 근로 조건을 낮출 수는 없거든요. 다만 어느 정도 지금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냥 미세하게 그걸 유지하는 정도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그거랑 상반된 2차 노동시장 쪽은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방면으로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이제 다양한 지원과 이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것의 어떤 대책이 이제 임금이나 노동시간, 복리후생 이런 것이고 현 정부에서도 지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고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산업별 노동시장을 좀 형성을 한다면은 이것이 훨씬 더 저는 중장기적으로 노사 간에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중노동시장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그 일자리를 좀 다양화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좀 두 개 다 좀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그 고용 형태 다양화에 대한 좀 어떤 활성화와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좀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시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이원화 전략인데 사실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사실은 단기적 목표에 이게 집중하다 보면은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중장기적 과제는 꾸준히 하면서 단기적 과제, 그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투트랙 방식이 아니면은 사실 우리의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이게 1, 2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상당한 그 노력과 그 다음에 실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좀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트 25번은 앞에서 세 가지 그 이중노동시장의 그 원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 가지 원인을 가지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과연 좀 방향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를 나름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25번, 26번 시트인데요. 우리나라 이중노동, 그러니까 이동 가능성이라는 이 큰 하나의 틀과 그 다음에 내부 노동 시장적인 특성이 이게 바로 어떤 고용 형태도 여기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도 이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요인을 나름대로 이 두 가지 이 틀에 우리가 좀 맞출 좀 분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이걸 논의해서 전에 정리를 제가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동 가능성이 높고 낮고 또 내부 노동 시장의 특성이 강하고 약하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산업 구조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고 이 어떤 사는 수준도 다른데, 보시면은 좌상에 있는 내부 노동 시장이 강한데 이동 가능성이 결코 높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없는 것이고, 또 반대 대각선의 이 C형, 내부 노동 시장이 약한데 이동 가능성이 낮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좌상에 있는 것과 우하에 있는 B형, C형은 거의 비현실적인 것이고, 이 A형, D형, E형이 이제 우리의 현실에 맞는 건데, A형 같은 경우가 내부 노동 시장은 상당히 약하고 이동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내부 노동 시장 특성이 약하니까. 여기가 이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나 이제 소기업, 이분들이 우리 지금 종사자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상에 있는 가장 그래도 1차 노동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여기가 범위인데, 여기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정규직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게 한 15%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두 개에 포함되지 않는 요 2형, 여기가 이제 무기계약직 분들이나 중기업의 이제 정규직 정도인데 여기가 한 25%. 그래서 과연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어떤 식으로 이제 좀 해결을 해서 A형을 좀 최소화하면서 수준을 높여야 되는지라는 게 이제 저희의 이제 하나의 과제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거를 이제 26번 시트에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뭐 추상적이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를 이제 그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의 이중 노동 시장은 보시면은 상당히 이동 가능성에서 턱이 높고, 그다음에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이제 현재 이중 노동 시장의 이제 위치지요. 근데 이것이 과연 이제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하에 있는 미래의 통합적인 노동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과연 가의 경로가 맞을지 나의 경로가 맞을지, 이 가의 경로가 내부자를 먼저 보호하고 후에 이제 격차를 완화하는, 사실 그동안의 정책이 이거였어요. 이 가의 경로. 그러니까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키고 그 다음에 격차를 완화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게 과연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게 이제 시행이 됐지만은 그것도 완전히 이제 실행이 된 것이 아니라 거의 중규직이라고 해서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계층을 만들어냈고, 뭐 약간은 처우가 좋아지긴 했지만은 여전히 온전하게 됐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거기다가 공공기관만 그 정도 한 거지 민간은 거의 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대 다수인 민간은 전혀 되질 않았기 때문에 과연 가의 경로가 맞을 것인지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의문이 들었고요. 오히려 이제 나의 경로가 맞지 않겠느냐. 이 나의 경로는 일단 격차를 이제 완화하고, 그 다음에 격차가 완화된다면은 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의 차이도
크게 이제 중요하지는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뭐 이동성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래서 먼저 격차를 완화하자. 그 다음에 후에 뭐 내부자든 뭐 외부자든 보호를 하자. 보호를 완화하자, 내부자는. 그래서 나의 경로가 더 맞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좀 학자들이 좀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가의 경로가 참 쉽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경로 플러스 그 세부 과제들을 그럼 무엇이 있을 것인가, 그거를 27번, 28번 시트에 이제 그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일 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이 가장 이제 중요한데, 이것을 통해서 그나마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거를 저는 단순히 뭐 직무평가 해가지고 뭐 직무급 시스템으로 나간다? 그거는 생각보다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그 앞에 있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종별, 직종별 저는 그 임금 공시제, 지금 건설 노동자들 임금 공시제 하듯이 그것을 저는 정부 차원에서 그 각 산업별로 또 중요한 직종별로 그것을 조사해서 그거를 발표하고, 그것이 하나의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설정이 된다면은 그걸 가지고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또 그걸 가지고 이 초기업 교섭의 하나의 기준으로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한다면은 훨씬 더 이제 직무 평가와 직무급 체계로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이제 수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교섭하고도 이제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찬성을 하실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비정규직에서 저는 지금의 현재 과연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게 파견, 우리 노동법상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파견 근로자밖에 없잖아요. 사실 도급 용역은 민법에서 가지고 온 거고, 그거는 사실은 좀 불법적인, 현행법상으로는 불법적인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임금 격차가 상당히 심해지는 하나의 좀 그런 원인이 되는데, 물론 사업하는 분들은 뭐 비용상의 문제가 있고 하지만은 이 부분을 오히려 그것을 활용하는 대기업 쪽을 더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저는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비정규직을 아예 사용을 상당히 제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정규직 월급에 최소한 동일 가치가 있는 직무들은 우리가 동일하게 줘야 되는 게 사실은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정규직의 최소한 몇 %를 줘라. 근데 어쨌든 유럽에서는 뭐 90% 이상을 주거나 110%까지도 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이것을 바로는 안 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런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매일 이중노동시장에 대해서 걱정만 하는데 이게 실현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우리 지금 일부 지자체 정도에서만 생활임금을 제도화하고 있는데, 지금 영국에서는 이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국가생활임금이라는 개념으로 최소한의 그 보장 수준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말씀대로 이제 초기업 교섭을 좀 활성화시키고, 단체 협약 효력 확장이 사실 우리나라는 뭐 유명무실하고 협약 적용률도 뭐 거의 20%도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어쨌든 좀 높여야 이중노동시장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사실 대기업이나 이쪽은 충분히 지금 받고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주안점을 두는 것은 그 아래쪽 2차 노동시장에 계신 분들
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어쨌든 좀 최소한 보장해주고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것이 또 우리는 경제에 상당히 선순환적인 긍정적인 효과로 작동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8번 시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공공고용 시스템, PES를 좀 제대로 구축해서 여기서 그 구인구직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하고 교육훈련하고 연계시켜서 일자리까지 연계를 시키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현재 거의 공공일자리, 거의 그냥 사용자 직접 지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효과가 상당히 한시적이거든요. 그거는 뭐 연구 결과에서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고기만 주는 게 아니라 좀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제일 우리가 지금 부족한 그 교육훈련 체계, 직업교육훈련 체계를 좀 단계별로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고, 이것을 이제 중소기업에 특히나 좀 지원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림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왜 고용의 유연화가 힘든 그 원인이 어디냐 하면 사실 사회 안전망이 상당히 우리는 부실하잖아요. 그래서 사회 안전망이라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잘 작동이 된다면은 사실은 고용 유연화가 충분히 더 활성화될 겁니다.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아직까지 4대 보험이라는 게 너무 약하잖아요. 실업급여 받아도 상당히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야 이제 저는 가능하다 보여지는데, 특히 이 청년층은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합니다. 청년층이 지금 주택이라든지 뭐 육아 이거 너무나 힘들어서 결혼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청년층에 최소 금액으로 집 한 채씩 주고, 그다음 육아를 아예 정부에서 거의 다 책임을 지고 최소 비용만 부담을 시키면서 지금 충분히 우리의 저는 그 인프라로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사례들이 뭐 해외도 있고, 또 뭐 주택 문제는 좀 시스템은 다르지만은 뭐 싱가포르 같은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이제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뭐 아주 부수적이지만 현재 뭐 상병수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환경 변화 관련해서 그 환경 변화가 생길수록 그것에 피해를 더 많이 받는 것은 취약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후 경제학이나 이런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중 노동 시장이 심한 나라일수록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앞으로의 환경 변화, 기술 변화, 그 다음에 미래의 우리 어떤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가장 그 핵심적인 이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또 노동시간 단축이라든지 일자리 나누기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저희가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제1 토론자, 지정 토론자로 나온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 역을 맡고 있는 김기우입니다. 예, 뭐 곧바로 토론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발표해 주신 박영철 박사님께서 그 이중 구조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셨고, 또 이래저래 이 주제로 많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발표문에 대한 얘기보다는 그 앞에 새 정부에 좀 방점을 찍어가지고 새 정부가 국정과제를 확정 지었거든요.
그래서 123개 아까 발표 내용에도 있듯이 123개 국정과제 중에 어떤 게 그 노동부 소관이고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되어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실린 그 구체적인 과제들에 대해서 한국노총의 입장은 어떠한가, 그리고 간단하게 또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토론자의 생각을 간단하게 첨부하는 방식으로 토론문을 작성을 했고, 그 토론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문에도 뭐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저임금 노동자 임금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정규직 노동자 임금 사이의 심각한 격차 해소를 하자.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이거 뭐 원론적으로 이중구조가 뭐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그 노동시장 간에 벽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러한 구조적 문제로부터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게 여태까지의 전문가들의 평가였고요. 한국노총도 그러한 평가에 기초해서 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를 위해서 제도적 보완과 교섭 관행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진단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발표자께서도 얘기하셨듯이 93번 과제가 국정과제 중에는 중점인 것 같고요. 그런데 국정과제 자료집을 보면 94번 과제가 이중구조 개선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93번 과제가 발표해 주신 박용철 박사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게 핵심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는 75번, 93번, 94번과 기타의 과제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과제 75번을 먼저 보면 그 제목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업종 규모, 종사자,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그리고 원화청 공동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 법정 재조사기간 경과 시 선지급, 야간 노동 규율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국노총도 그 전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그 종사자에 대한 여러 고용 형태별 종사자에 대한 적용 확대, 그리고 산재보험 선보장 제도 도입, 그러니까 먼저 산재보험으로 지급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산재 판정이 못 받은 사람들은 건강보험으로 전환하자,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그러한 내용들 주장들을 했고요. 정부가 야간 노동 최소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부정된 야간 노동의 용역 파견 하청화 금지를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는 계속 논의되어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워딩은 있는데 하청에 대한 위험성 평가, 그리고 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적 책임을 원청이 얼마나 부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과 이행은 아직까지 조금 현실로 나타나진 않는다라는 거고, 여기에 좀 매뉴얼을 만들 때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93번 국정과제 같은 경우에는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으로 일터기본법 제정, 그리고 5인 미만 초단시간 근속 1년 미만 노동자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이런 게 되어 있고요. 한국노총도 이와 관련해서 뭐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제정, 그리고 5인 미만 일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뭐 이런 요구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비정규직 권리보장 확대와 관련해서 노조법 2, 3조,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 그리고 노동자 추정제도, 파견수료 상한 설정, 공무지구위원회법 제정, 이런 게 그 국정과제로 포함되어 있는데요. 최근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었습니다. 막판에 노동부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서요. 그래서 한국노총도 이러한 노란봉투법 개정, 그리고 노동관계 추정제도 도입, 그리고 파견 노동자의 임금 하한선 설정, 공무지구위원회의 법제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6개월 지금 유예기간에 들어갔잖아요. 노란봉투법
고용노동법 관련해서 그래서 과연 노사가 얼마나 준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지침이 필요하다. 현재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가 있어요. 샵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조법 팩트체크. 그런데 그 내용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원청 등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교섭 창구 단일화 규정을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폐지를 주장했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폐지하지 않는다면 초기업 단위 교섭을 위한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의 보완에 대한 매뉴얼, 그리고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도 다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노조법에서는 여기에 대한 범위에 대한 지침이 제공돼야 될 것입니다. 예, 빨리 제공돼야 노사가 6개월 만에 준비할 수 있다. 이게 고용노동부의 역할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내용 중에서 이와 이외에 아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비정규직 권리보장 확대, 임금체불 근절,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 건설, 물류, 수송 노동자 보호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서너 개씩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노총도 계속 주장해온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업 이전 시 고용 승계, 경영상 해고 사유 요건 강화, 간접 고용 노동자 임금 미지부에 대한 원청의 연대 책임, 그리고 임금체불, 반의사 불벌제 조항 폐지, 퇴직연금 확대 적용, 예컨대 1년 미만 계속근로 노동자에 대해서도 적용해야 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일명 프레시앗을 10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해야 된다. 지금 30인 미만으로 기준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그리고 아까 발표문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동일임금을 동일 노동가치에 대해서는 적용해야 된다. 비정규 사용 사유 제한과 고용상 차별 해소,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애인 감액 적용도 해서는 안 된다.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별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 체계를 만들어가자. 정부의 적정임금 기준 보완 및 6개 분야 시중 노임 단가를 다른 업종에도 확대 적용하자. 그리고 지자체 공사 발주 시 지역 의무 공동도급 제도를 좀 현실화하자. 그런 내용들을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격차나 국정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려면 뭐 통합적 시계열도 횡적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정부가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게 일단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발표문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방안으로 제시한 그러한 다양한 직업, 다양한 고용 형태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을 어느 정도 성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으로 볼 것이냐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명확히 해야 실효적 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94번 마지막 음악으로 94번 국정과제는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94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실상 노사관계의 틀 내지는 기반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와 함께 특고 플랫폼 등 분쟁 조정 기능을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산별, 지역별, 업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리고 각종 정부위원회 노사 참여 실질화, 그리고 노동자 대표위원회 상설화, 여기까지가 구체적인 국정과제 94번의 내용이고요. 한국노총도 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그리고 특고 플랫폼 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서 초기업 단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연대교섭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지침을 수년 전부터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사회법원 설치, 원하청 특수 고용 노동자,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분쟁 조정 제도의 명시, 그리고 초기업 단위 분쟁 조정 활성화, 노동위원회의 활성화, 중층적 사회적 대화 체계 강화,
또 각종 정부위원회의 노동조합 참여를 제안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용 워딩도 비슷하고요. 국정과제 한국노총이 조직적 과제로 제시한 그 내용이 하고 발표문에서는 노사 통합적 교섭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일단 초기업 단위 교섭의 단초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거냐면 아까 미흡한 제도적 사항인 단체 교섭 효력 확장이 거의 외국에서 세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기제의 개발까지 확장까지 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은 당연히 노사 교섭 관행이 바뀌겠죠. 그 기업 단위 교섭 관행에서 초기업 단위 교섭 관행으로.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작이긴 하지만 어떻게 6개월 동안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확장성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체계 구축, 상병수당 같은 것도 공감합니다. 발표문의 내용을. 특히나 또 요새 AI 시대, 고령화 시대, 또 기후위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라고 하듯이 교육훈련 체계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폴리텍 대학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뭐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형태를 고민해 본다든지 필요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폴리텍 대학이나 한국기술교육대학의 뭐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향이 현실적일 수 있겠죠. 어찌됐든 거기에 대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92번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주노동자 계속 늘고 있거든요. 이주노동자 통합 지원, 취업 지원과 고용허가제 개선까지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짤 때 그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정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유기업원 정책실장 고광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 박용철 연구위원님 그 발제 정말 잘 들었고요. 오늘 미래노동개혁 포럼 그 초대해 주신 이승규 대표님께 감사와 영광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되게 이슈가 되게 중요한 의제인 것 같아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사실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거를 해법을 보는지에 따라서 사실 관점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긴 한데 저희 한노사연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자유기업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함께 이 하나의 세미나에서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박용철 박사님께서 얘기하신 접근 방향에서 개혁 경로를 격차 완화 플러스 이동성 제고 그리고 성격차 완화 및 내부자 보호 완화로 나아 경로로 해서 통합적 노동시장으로 가자고 제안해 주셨고요. 이중 노동시장 해소의 과제를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임금공시제와 직무급제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약자 보호 관련해서 업종을 확대한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초기업 교섭 제도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방향성이나 경로 그리고 이중 구조를 바라볼 때 사실은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중심으로 보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1차 노동시장하고 저는 2, 3차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 간의 격차로 좀 많이 보거든요. 사실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조금 시각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정규직과 정규직 그리고 혹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관점으로 이중구조를 보는 두 가지 모두 다 동일임금, 가치 노동,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이 실현이 돼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직무급제나 그 이어서 이제 성과급제까지 가야 된다는 게 동의하는 바이고요. 근데 이제 비정규직 사용 제한에서는 저랑은 좀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기업과 노동자가 자유로운 계약으로 가야 된다는 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세 번째 그 사회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고용 유연성을 높이다 보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는 측면이 있고, 그러나 지나친 사회 안전망 강화나 노동자의 복지 여건을 정부가 다 책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 덧붙여 드리면 2페이지, 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정규직과 비정규직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문제로 좀 보고 있고요. 노동시장의 그 양적 규모를 보면 그 300인 이상 사업장이 대기업이라고 하고 중소기업을 구분을 하면 약 한 3대 7 정도에서 100개 사업장, 그러니까 사업장 전체에서 일자리 개수를 보면 대기업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약 한 490만, 그리고 중소기업에 300인 미만에 근무하는 분들이 1,6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매출액 기준으로 가면 대기업으로 분류된 곳이 440만, 그리고 중소기업이 한 1,650만 정도 되는데 대체로 이 숫자는 8대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일자리에 분류되는 게 한 20%. 그래서 통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한 20%, 많게 잡으면 3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고, 질적으로 보면은 임금하고 전 노동 생산성을 봤는데요. 3페이지 보시면 한일 1인당 GDP 대비 대기업의 임금 수준하고 한일 EU 20개국 평균 간의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변화가 있는데요.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크고 또 지난 10년 사이에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임금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임금이 2002년도에는 한 70%에서 12.7%포인트가 빠진 2022년에는 57.7%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EU 20개국 평균은 약 65%,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 임금이 오른 것으로 나오는데요.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사실은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복지 여건이나 여러 가지 노동시간 문제나 이런 것들, 다양하게 사실은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고용 안정성까지도 격차가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집중하는 거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일자리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 그리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4페이지 보면 일단 국가별 노동 생산성 우리나라에 비해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노동 생산이 적다, 낮다. 그래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노동 생산성 2022년 기준으로는 97.05 PPP 달러가 되겠는데 한국은 거의 한 절반 수준 조금 더 되죠. 그 정도라서. 그리고 이제 이 기업 규모별을 보면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 격차가 약 3배 이상 납니다. 사실은 노동 생산성 격차만큼의 임금 격차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있어야 임금 조건도 좋아지고 고용 조건이나 처우 조건도 좋아질 건데 그런 고민이 필요하고, 그러나 또 보면 사실은 노동 생산성 격차 대비 오히려 중소기업의 임금이, 상대 임금이 현실적으로는 더 높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사실은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은 사실 정체 향상을 못 벗어나고 있는데 지난 한 10몇 년 동안. 근데 이제 대기업의 노동 생산성은 2016년, 15년 전후에 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회복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양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노동 생산성 문제도 있고 임금 격차나 이런 게 발생하는 게 또 다른 원인은 또 뭘까라는 거를 조금 돌이켜 보면 제가 볼 때는 고용제도에 대한 경직된 관련 규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채용이나 해고나 그 다음에 기간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규제가 좀 높아서 특히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좀 지나친 편이죠. 그런 부분이 결국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사실은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에 집중된
그 과보 시스템이 오히려 그 중소기업이나 이쪽에 영향을 또 미칠 수도 있다고, 그 격차를 키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매년 사실은 이제 민주노총이 특히 심한데, 저희 자유기업원 입장에서는 그 강성 혹은 뭐 조직노조의 어떤 정기적인 투쟁이나 또 자기네들의 고용 조건을 좀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투쟁들이 속에서 그 대기업 근로자들의 노동 생산성 대비, 정규직 대비 상당히 그 자기들의 고용 조건을 많이 올려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교섭력이 상당히 세죠. 사실 그래서 금속노조랄지 대기업 사업장에, 그리고 이제 공공 부분, 요즘은 공공운수노조로 소위 표현하는 그 민주노총 쪽에, 그쪽에 그 교섭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그쪽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력이나 교섭력이 강화되면서 임금 조건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이나 제2, 3차 노동시장의 격차를 높이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양질의 일자리가 어디로 가느냐의 생산성 격차도 있는데, 당연히 1차 노동시장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에 좋은 역량들이 있는 그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격차가 커지는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노동 생산성이 과도한 임금 때문에 사실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나 공공 부분의 그 TO라고 할까, 정원이랄까, 이런 거를 유연하게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고용이 사실은 경직될 수밖에 없어서 대기업의 고용 총 일자리 수가 지난 숫자가 이렇게 되게 정체되지 않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미처 못 드린 말씀 중에 중소기업 일자리는 조금씩 늘어나긴 합니다만은 대기업의 양적 일자리 규모가 늘어나지 않는 원인도 청년들이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력 쏠림 현상 때문에 경쟁도 되게 심화되는 양상도 있고요. 그리고 2차 노동시장에 있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쪽에 있는 사실은 우수한 그 경험과 경륜을 갖춘 숙련 노동 인력이 있을 수 있는데, 대기업으로 대기업의 정규직 일자리로 커리어 빌딩에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양상까지 벌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임금 복지 체계 이원화 문제는 같이 얘기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오히려 이제 격차를, 근데 이제 이 격차가 과연 그 격차냐, 이게 차이냐, 또 이게 차이 자체가 나쁜 것인가의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 격차가 나오면 당연히 임금 격차나 복지나 후생이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나머지 다른 옳지 않은 원인들이 그 격차를 더 강화시켰을 때는 그건 또 걷어내야 될 요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얘기한 거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그리고 내부 노동자들에 대한 과보 현상들, 뭐 그리고 그러면서 이동성이 떨어지면서 닫힌 내부 시장과 개방된 외부 시장의 이중 구조가 강화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제가 지금 집중하는 거는 격차가 생기고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그 중소기업의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닌가. 아까 중소기업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도 나와 있는데, 중소기업의 한계 기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뭐 R&D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요즘에는 인건비 지원, 이제 노동시간 감축을 위한 인건비 지원, 뭐 각종 이런 지원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서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되는 길을 놓치는 측면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중소기업의 일자리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중구조를 만들어내고 또 그 격차를 발생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꼭 대기업의 일자리 확대 방향도 될 거고, 또 사실 정상적으로 그 생산성, 노동 생산성을 높여서
함께 상향 평준화되는 길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에 고질적으로 오래됐는데 비정규직 자체가 문제인가는 뭐는 물음표로 둬야겠지만 꼭 사실은 저는 중규직이라는 표현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고용계약의 어떤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꼭 정규직이 무조건 좋은 건가에 대한 물음표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저 공공부문에서 이 중규직이라고 표현하는 그것도 저는 상당히 해볼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회사를 통한 뭐 정규직 전환도 사실은 꼭 정규직이라는 1차 바로 계약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조금 열어두면서 갈 수도 있겠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노사 간의 자유로운 합의나 계약을 최대한 보장해줘서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약이든 해고든 재고용이든 계약 기간의 연장이든 계약의 형태든 이런 것들을 노사 간에 자유롭게 좀 풀어주는 방향으로 돼야 정규직이라는 그 과보 체계 안에 있으면 정규직은 정원 관리를 할 수밖에 없죠. 인건비에 대한 딱 한정된 인건비 비용을 어떻게 총액 수준에서 관리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공공부문도 총액 인건비제 이렇게 해서 딱 바운더리를 정해서 운영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당연히 컨트롤할 수밖에 없고요. 대기업도 마찬가지로 비용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를 어느 정도 선에서 다운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청년 고용이나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런 거를 기업의 어떤 생산성과 연계된 고용계약과 자유롭게 이어지면 이런 것들이 좀 풀리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 틀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새 정부가 이제 노동시간 감축 주 4.5일제 뭐 감축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지 않고 정체된 상황에서 단순하게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직무급이나 성과급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부문에 아직까지 호봉제 방식, 연공세율에 의한 지급급여가 많이 있고요. 사실 공공부문의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연계할지는 고민이 들지만 직무급은 일단 도입이 가능하고요. 대기업은 성과급까지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성과에 기반한 급여 시스템으로 전환이 돼야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많이 나는 사람은 급여를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받는 구조로 갈 수밖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상향 평준화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유사 종목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좀 폐지하거나 줄이고 스케일업하거나 대기업하고 어떤 기술 혁신을 가져오는 생산성 제고를 통해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그러니까 불투청 다수의 못하는 기업들한테 막 지원해주기보다는 잘하려고 하고 성과를 이미 내면서 가는 기업들을 조금 더 하는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들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그런 것들을 인센티브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R&D의 성과 특허나 세계적으로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게 더 포인트가 되어야지 않겠냐. 그래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생산성이나 이런 혁신을 통해서 노동 생산성 높이고 역량을 높여서 글로벌 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에서 상향 평준화 시켜주고 전체적으로는 고용계약의 자율성 그리고 성과 중심 또 직무급 중심의 동일가치 임금, 동일가치 노동, 동일가치 임금의 어떤 형태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근원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사실 저는 이렇게 가면 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논쟁보다는 좀 더 생산성 있고 또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길로 간다고 보고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도 당연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 사회포럼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창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이중구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오늘 제 토론은 차별과 차이를 좀 구분하자라는 쪽으로 제 토론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 과제에서
이게 지금 국정과제에서 이게 93번인가요?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를 목표로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 해소, 비정규직 권리 보장,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제시했는데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던져야 될 질문은 분명히 차별과 차이가 있을 텐데 이 모든 거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이라고 보는 것이 아닌지 이제 그런 좀 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차별과 차이의 본질적인 구분 그리고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실제 격차가 있는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제도적 접근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차별과 차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기 차별이라는 말을 쓰면 사실 중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일단 부정적인 표현이 있는 거고 이러한 차별은 부당한 뭐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차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능력, 어떤 여러 가지 정상적인 합리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경력이 있다든지 숙련도가 높다든지 그러니까 직무가 어렵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나는 차이는 우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배제해야 될 것은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도 이제 공감합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뭐 성별이나 출신을 이유로 인해서 임금을 차별한다면 이건 분명히 차별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지금 정책과제에서 나온 걸 보면은 거의 모든 차이를 차별로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만약에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이 과도한지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거론되고 있는 거 아까 이제 고 실장님도 말했듯이 우리 노동시장에서 이중 구조는 저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가장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여기 제시한 것처럼 OECD 통계상을 봐도 우리의 격차는 대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거의 최고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격차만 높다고 해서 이걸 고쳐야 될 것이냐? 물론 고쳐야겠죠. 문제가 있다면은.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그 다음 페이지에 표를 제시했지만 이 표를 보면 우리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중소기업의 임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대기업 임금이 뭐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2017년에 나온 그 OECD의 이게 뭐 두잉 비즈니스인가요? 뭐 이런 자료에서 나온 건데요.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 대기업 물론 우리는 300인 이상입니다. 86,165달러로서 벨기에가 92,431달러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일보다도 높고 미국보다 일본보다는 훨씬 그런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자면 결국은 우리의 만약에 이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뭐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기업, 저도 대기업은 고정시켜 놓고 그 중소기업 임금을 올려야 되는데 사실 중소기업 임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상위층은 적어도 중간 이상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끌어올릴 경우에 우리 중소기업의 어떤 경쟁력상 더 올려줄 수가 있느냐? 사실 어렵지 않냐? 사실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그 대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문제는 옛날에 국민의힘 전신에서 새누리당에서는 뭐 중향평준화였나요? 하여튼 그래서 대기업 임금을 낮추자는 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그 방법 외에는 없는데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대기업 임금을 줄인다는 게. 그래서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또 이제 많이 격차를 얘기하는 것이 이중구조로 얘기하는 것이 남녀 임금 격차입니다. 이걸 분명히 통계를 보면 아까 보면 우리나라가 2017년 아까 그 오래된 자료지만 한 32%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저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제 경험치로서.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1990년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저랑 같이 입사한 여직원이 저랑 임금 차이 안 났어요. 제가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 경력을 좀 인정해 준 거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딸도 그 회사에 입사했는데 거기 남자 직원하고 여자 직원하고 뽑으면서 임금 격차가 있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어느 회사에 그 입사 그 공고를 봐도
전혀 시험 공고를 봐도 그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럼 이 통계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제 생각에는 이 통계를 집계하는 게 아마 전체 남자들의 월급과 여자들의 월급을 아마 평균 내서 아마 본 것 같지 않나 하고, 이런 분은 제가 노동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게 한다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노동시장의 성격상 여성분들이 조금 저임금이라든지 경력이 낮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한 30% 정도 격차가 나는 것이, 동일한 경력, 동일한 수준의 일을 하면서 임금 격차가 그렇게 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아까도 110%로 받는 데도 있는데, 사실 유럽 국가를 보면은 비정규직 임금이 더 높은 직종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기업이 자유롭게 정규직,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를 만약에 선택할 수만 있다면 결국에는 시장 조정으로서 해가지고 정규직 조건하고 자연히 개선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비정규직 조건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박스로 표시해 놓은 거는 2017년에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정 결과인데요. 제가 갖고 있던 생각과 비슷합니다. 남녀 임금도 그렇고 비정규직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도 단순히 수치를 볼 게 아니라 여러 요인을 통제를 해봤습니다. 직무가 어떠냐, 업종이 어떠냐, 그 사람의 학력은 어떻고 성별은 어떠냐, 이런 것 임금에 주는 요인을 통제했을 경우에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87% 수준이다. 이것도 13%도 나서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우리가 그다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산업별로 보면은 일부 산업, 운수업, 건설업, 농림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는 비정규직 임금이 오히려 더 높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게 비유되는 게 자동차 시장이거든요. 자동차를 소유하는,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오너 입장에서 자동차를 내가 사는 것과 렌트를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지금 당연히 렌트가 좀 높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 접근 방식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여기서 과도한 규제, 기업 배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뭐냐 하면, 지금 이중 구조를 해소하자는 논의를 하면서 노동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기업은 전혀 지금 배제가 돼 있어요. 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또 어떻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보상하는지,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그저 임금만 올리면 된다, 차별만 완화하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기업의 역할을 빼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중구조 해소를 논의할 수 있는지, 좀 이것도 한번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항상 나온 얘기지만 재정 부담입니다. 정부에서 임금 체불 대지급금 확대, 각종 보험 제도 신설, 결국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건데, 글쎄요, 우리가 이런 세금으로 충당할 정도의 재정이 튼튼한지, 그리고 이런 세금을 다들 국민들이 감내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너무 정태적인 접근만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하면 기업들은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지금처럼 월급 올리면 올리고 고용하려면 고용하고, 어떠한 기업의 어떤 경영 그런 행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 갈 거다. 그러면 맞죠. 지금같이 하면 내가 이익을 줄여가면서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고 하는 것들 다 가능할 텐데, 제 생각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격차를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동태적으로 기업이 어떤 행태를 보일 것인가,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임금을 사실은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소득 임금 계층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결국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문제를 좀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우리 개혁 여분이 우리 발표자께서 개혁 전략의 경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선 격차 완화 후 내부자 보호 완화를 아마 그쪽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요. 정규직의 과보 구조를 먼저 풀고 시장 유연성을 확보한 뒤 자연스럽게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저는 지속 가능한 경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법이 아니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그 선 격차 완화 후 내부자 보호 완화를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저는 그 정규직 과보 구조를 먼저 푸는 거를 아마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 과보 문제는 그 과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시장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격차도 자연스럽게 완화되고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격차의 원인별로 정밀 분석을 해야겠다. 대중소기업의 격차가 원인이 뭔지, 성별, 고용 형태별로 왜 격차가 나는지 지금 같은 통계,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원인별로 구분해서 이것이 차별인지 차이인지 명확히 식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업의 규제가 아닌 여러 가지 세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격차를 줄이도록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사정 협력 구조 강화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인 규제가 아니라 기업도 같이 참여해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기업은 마땅히 어떤 그 비용을 내야 되는 한 축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기업도 어떤 방식으로 이 노동 대화에 참여해서 기업의 경쟁력도 상실 안 되고 노동자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태적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하자. 단순히 지금의 현상을 갖고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현상을 고치는데 우리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어떠한 동태적인 변화를 보일지 시장이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결론을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정부의 차별과 배제 없는 일터 정책은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차별과 차이를 좀 잘 구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자라는 거고요. 기존의 임금 격차 통계는 실제보다 격차를 과장했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통계는 자칫 사회적 갈등, 위화감을 조성할 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현상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 이건 뭐 우리는 좀 알지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문에 남녀 임금 격차 32% 그러면 뭐 우리 자식들이 회사 갔는데 딸이라서 32% 적게 받는 걸로 나는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은 기업의 역할을 포함한 동태적 시각에서 추진될 때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하신 걸 들었는데 우리의 고용 유연화가 안 되는 이유가 사회 안전망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이거를 동시에 빅딜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한테는 고용 유연성을 주고 기업들하고 하여금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을 줘가지고 빅딜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그 고용 유연화 없이 사회 안전망만 강화한다면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우리 전체 국가의 경쟁력도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토론 말씀 고맙습니다. 사실 뭐 오늘은 제가 일반적인 뭐 토론회에서 발제 개념하고는 또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지금 현재 이중노동시장의 좀 뭐랄까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가지고 이제 토론하고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이제 제가 이제 발제자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이게 뭐 너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김기우 박사님
말씀은 뭐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많이 해왔던 그런 한국노총의 정책이라든지 현행 지금 제시된 국정과제를 말씀해 주시면서 상당 부분 뭐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고강용 실장님 말씀 중에서는 뭐 여러 말씀이 계셨지만은 정규직 비정규직 관점과 대기업 중소기업 관점은 그걸 이제 제가 좀 결합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한 것이고, 실제로 원인은 조금 다르게 분석이 될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거의 이게 상당 부분 일치를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방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게 지금 중소기업에 이렇게 대기업하고의 격차가 나는 것이 이제 생산성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그런 제시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조금 더 분석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생산성은 저는 결과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생산성이 많다 적다로 물론 기업의 이익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이제 급여는 달라질 수 있겠다는 측면이 있지만은, 일단 비슷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가 너무 그런 생산성 부분 때문에 커졌을 때 그 부분을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줘야 될 것이냐라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성을 측정하는 지금 생산성 본부의 그 수치를 저는 완전히 신뢰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또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거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직 계열화되고, 그 다음에 그 납품에 대한 부분이 그 의존도가 전자, 자동차, 뭐 조선 이쪽이 85%까지 수직 계열화돼 있고요. 그 다음에 R&D 기능은 완전히 그 원청에 대기업에 다 가 있고, 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대기업에서 니네 수익률 이 정도로 다 그냥 통제를 해버려요. 그거는 현대차조차도 자기네 같은 계열사조차도 통제를 하고요. 1차, 2차, 3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기간 산업의 80% 이상의 그 중소기업들이 거기에 종속되어 있고, 또 납품 단가의 문제, R&D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수치만으로 그것을 파악한다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가 이중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좀 구조적인 방법은 좀 어쨌든 해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 해소가 왜 필요한지는 아까 차이와 차별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차이는 정당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차이가 너무나 커졌을 때는 그 원인을 우리도 파악을 해보고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더 차이가 큰지,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 제도적인 측면이라든지 임금 체계 문제라든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그 문제에서 임금 체계 자체가 너무 급격하게 나타난다든지,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상생의 어떤 논리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치 자기네들이 모두 이룬 것처럼 그냥 성과급 잔치하고 하는 그런 어떤 관행이나 그것도 충분히 우리가 이제 같이 전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격차에서도 뭐 말씀을 그 김창배 박사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저는 해소 방법이 틀림없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정규직이 과보호됐다는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지금 노동법 구조 자체가 어떤 체제 안에서 그렇게 이제 하려다 보니까 그것을 또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 과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걸 완화하는 거는 너무나 지금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너무나 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아까 사회안전망과 고용유연화가 빅딜을 이루어야 되는데 거기는 진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들이 다 이제 그런 이제 노사가 서로 양보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목표로 하는 것들을 일부 성취를 하면서 서로 빅딜을 했고 그래서 위기를 극복을 이제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정부의 역할이거든요. 정부의 역할에서 핵심이 사실은 사회 안전망입니다. 사회 안전망이 만약에 없다면은 이게 쉽지 않은 이제 빅딜이 되겠죠. 그리고 고용이 또 유지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같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해결해 보자는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한번 머리를 맞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녀 임금 차이는 저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항상 하거든요. 남녀의 직종의 차이가 있고 경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어떤 격차는 반드시 있다. 그리고 다른 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평균 임금으로 통계를 내거든요. 근데 왜 유독 우리나라만 30%의 차이가 나느냐? 그거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다른 나라는 10%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떤 그런 쪽으로 그리고 왜 여성이 종사하는 직종에 왜 이렇게 임금이 낮은 것이냐 하는 측면도 사회적으로 이제 물론 서비스 쪽이나 그쪽 사회복지 쪽에 많이 이제 종사를 하지만은 그러면 그쪽이 사실 최저임금 베이스로 그 힘든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그럼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소를 해줘야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좀 고민을 이제 하면서 격차를 좀 그래도 완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정규직 비정규직도 그런 차원에서는 뭐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아무튼 뭐 나름 그냥 저는 이제 문제 제기하신 거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여러 가지 아무튼 그 문제 제기해 주신 것들은 이후에 계속 저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노사가 어쨌든 같이 뭔가를 사회적 대화도 해 나가야 되고 협력을 해 나가야지만 우리 이게 이제 결국은 해결이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중요한 이슈들을 이제 제기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32차 미래노동개혁 포럼 노동시장 이중 구조 쟁점과 과제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됐던 저기에서 좀 더 논의들이 많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 노동시장 이중 구조와 관련해서 국정 과제로도 선정이 됐고 그 내용의 현황, 쟁점, 과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노동시장 이중 구조에 있어서의 뭐 완화가 됐던 또 해소책이 됐던 이런 것들에 대한 모색은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한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것은 고용 유연성 확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사회 안정망 이런 부분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 잘 어떻게 보면 융합될 수 있게 어떤 빅딜 같은 것들도 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새로운 정부가 역할로서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마 경제 주체인 노사정 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해결하는 의지를 통해서 좀 더 얘기를 나오면은 좀 대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국정 과제로서 얘기됐던 노동시장 이중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주제들 하나하나마다는 사실 많은 논의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오늘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또 상병수당 신설 문제도 그렇고 또 노동법원 얘기 이런 얘기라든가 또는 단체협약 효력 확장 뭐 이런 것들도 각각을 보면은 논의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향후 강론적인 논의들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좀 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결국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가 완전한 해소까지는 안 되더라도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더 모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